그 전화가 온 것은 11년이 지나서였다. 밤근무를 막 마치고 돌아온 윤석은 언제나처럼 장난 전화일 거라 생각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지. 아니, 아주 많지. 아드님 이름 조성민이 맞죠? 전단지 보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윤석은 수화기를 잡지 않은 손으로 양말을 벗었다. 한쪽 양말이 잘 벗겨지지 않아 수화기를 다른 손으로 바꿔들고 그 손으로 남은 양말을 벗어 방구석으로 던졌다. 전단지요? 아닌데요. 아드님 이름 확인 좀 부탁합니다. 조성민 맞죠? 맞는데요. 근데 뭐 보고 전화하시는 건데요? 부스럭부스럭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대단히 소란스러운 곳 같았다. 아, 여깄네. 실종 아동 유전자 DB에 아드님 정보 등록해 놓으셨죠? 신종 수법인가? 네, 맞아요. 성민이. 야구선수하고 이름이 같은 조성민이. 이름은 다른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요? 이름이 바뀐 거죠.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99.99% 맞을 겁니다. 거기 어디시라고요? 대구입니다. 대구라고요? 대구 어딥니까? 경찰서고요. 저희 직원이 내일 아이 데리고 수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댁에 계실 거죠? 집에 있을 거냐고? 성민이만 맞는다면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선생님께선 그냥 댁에 계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이 아이하고 며칠 동안 정이 좀 든 모양입니다. 마침 내일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전화를 끄는 윤석은 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성민이를 찾은 것 같아. 살아있대. 미라는 윤석이 거듭하여 말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잠깐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석은 미라에게 다가가 양 어깨를 잡았다. 자기야.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자꾸만 가자미처럼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인상도 구겨진다. 텔레비전을 가로막는 윤석에게 짜증을 낸다. 그녀를 놓아주고 벌떡 일어난다. 그는 방 안을 서성대다가 다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우리 성민이 찾은 것 같아. 7년째 강원도 산골의 기도원에서 살고 있는 윤석의 어머니는 믿으려 들지 않는다. 아니, 이번에는 좀 확실한 것 같아. 성민이 엄마는 알잖아. 지금 상태가. 말은 했는데 아니, 알아는 들어. 듣는 것 같아. 몰라. 그건 모르지. 데리고 온대. 글쎄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 보상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피싱 같은 거 아니라니까. 다시 걸어보니까 경찰서 맞더라고. 대구래. 나도 모르지. 어쩌다 거기까지. 윤석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휴대폰에서 얼굴을 멀리 떼고 심호흡을 했다. 엄마는 올 것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차도 없잖아. 근데 애가 내일 온다는데 어떡하지? 이젠 방도 없고. 문득 돌아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현관문이 빼꼼 열려있다. 그는 얼른 신발을 꿰신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더 멀리 달아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언제나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다. 아내는 좁고 가파른 이 동네의 계단을 사냥처럼 거침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런 아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름길로 질러가는 것이다. 윤석은 이미 안면을 익혀둔 몇 집의 대문을 지나 장독대가 놓인 옥상들을 타고 넘어 아내가 즐겨가는 약수터로 향한다. 집사람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요. 변명하곤 했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조현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아드님을 잃어버린 충격이 직접적 원인은 아닐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아내의 병은 마음의 병이다.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약수터에 다다르니 주민들이 미라가 간 방향을 가리킨다. 금방 지나갔어. 늘 가던 거기로. 아내는 약수터 북쪽의 경사로에 걸터앉아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은 미라의 팔을 붙들며 옆에 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왜 또 여기 와 있어? 여기 오니까 좋아? 미라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윤석을 노려본다. 윤석이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가 너무나 강한 힘으로 윤석의 배를 주먹으로 내지른다. 아내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명치깨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일어나려던 윤석은 다시 주저앉으며 허리를 꺾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윤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가자. 성민이가 온대. 성민이가? 지금은 제정신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이기도 하고 나쁜 신호이기도 하다. 제정신의 미라는 우울하고 날카롭다. 말과 반응이 느려진다. 눈초리에는 늘 강한 의심의 기색이 있다. 성민이를 어떻게? 어디서? 내일 온대. 대구에서 찾았대. 미라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뭔가 또 잘못됐을 거야. 성민이가 어떻게 와? 걔는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온 거야.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올 수 있는데 안 왔을 리가 없어. 윤석은 미라를 데리고 내려온다. 그 사이 미라의 정신이 다시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친다. 윤석의 팔을 물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다. 그는 아내를 거의 강제로 집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간다. 신발장에는 산더미처럼 전단지가 쌓여있다. 성민이가 위를 올려다보며 눈을 찡그리는 사진이 전단마다 인쇄돼 있다. 지난 11년간 윤석의 인생 전부가 그 전단지에 요약돼 있다. 그는 전단지를 위해 돈을 벌고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 밥을 먹었다. 아침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바쁜 행인들의 소매를 잡았다. 주말에는 근처의 아동보호시설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했다. 선거철에는 인쇄소에 일감이 밀리니 그 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전단지는 집안 어디에나 있었다. 화장실에도, 하나밖에 없는 방 구석구석에도, 심지어 미라의 낡은 핸드백 속에도 가득 있었다. 너무 많아서 마치 전단지라는 이름의 벌레들이 야금야금 집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미라도 전단지 뭉치를 들고 함께 돌아다녔다. 윤석은 아이를 찾으러 다니기 위해 정규직으로 다니던 자동차 회사를 그만뒀다. 미라도 다니던 서점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찾지 못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둘 중 하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투자자가 더 위험한 거래로 그간의 손해를 단번에 만회하기를 바라듯 이들은 아이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던졌다.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두 날리고 보험을 해약하고 아파트까지 팔아 몇 년을 버텼다. 3년 후 미라는 보험 영업을 시작했지만 실적은 변변찮았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짓눌린 인간의 냄새를 용케도 잘 맡았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사람들은 밝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람과 함께일 때 미구에 다가올 위험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고 계약서에도 더 흔쾌히 사인했다. 미라는 곧 보험 일을 접었고 다시 전단지 돌리기에 매달렸다. 윤석은 밤에 공사장에서 자재를 지키는 일이나 야간 경비 일자리들을 전전했다. 하루에 평균 5시간도 자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종교의식을 치르듯 아침마다 전단지를 돌렸고 주말이면 고물차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미라는 미라대로
아이를 잃어버린 마트 근처의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다. 사진관을 하는 윤석의 친구가 성민이 성장했을 때를 가정한 포토샵 사진을 해마다 새로 만들어 주었다.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사진은 지나치게 매끈했고 그래서 마치 영정사진처럼 보였다. 놀이터에서 유심히 아이들을 보고 다니던 미라는 여러 번 경찰서 신세를 졌다. 아이 엄마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전단지를 보고서야 겨우 오해를 풀었다. 꼼짝없이 유괴범 혐의를 받을 뻔한 일도 있었다. 어느 날 미라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하나를 성민이라고 확신했다. 접근해 아이의 집 주소와 이름을 묻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아이의 목덜미를 확 움켜쥐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야쿠르트 배달원이 끼어들었다. 무슨 짓이에요? 아파트 경비원의 연락을 받은 아이 엄마가 달려내려왔다. 윤석이 아이 엄마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미라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라는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미끄럼틀에 올라가 전단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 시작했다. 원래는 아이의 얼굴에 금이 가니 불길하다면서 전단지 접는 것도 질색하던 사람이었다.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행인들과는 드자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 미라가 전단지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다는 것을 윤석은 믿기 어려웠다. 윤석은 취업 첫 해에 친구의 소개로 미라를 만났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여자라는 게 첫인상이었다. 이모 손에서 자란 미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점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상한 점은 있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쓴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에 공포심을 품곤 했던 것이다. 서점 직원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어디서든 틈만 나면 자기 욕을 한다고 믿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설득해도 통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를 제대로 사귄 적이 없던 윤석은 미라의 그런 행동을 평균적인 여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기복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현병의 전조였다.